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쉬운 정수와 유리수, 음수, 혼합계산입니다. 중학교에 가서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음수 개념을 처음 배우면서 여러 가지 계산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기 전에 교과서를 읽고 오는 예습을 하고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학교, 학원, 혹시 인강이라도 강의를 듣고 이 방송을 듣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방송을 끄고 교과서를 읽는 예습을 하고 와서 방송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 방송을 바로 듣는다면 저는 이 책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기회를 뺏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뺏기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부인데 그것을 몸에 익힐 기회를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 생각할 기회를, 이거는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 예습을 통해서 그걸 챙기고 수업을 들으세요. 그렇게 예습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생부터 공부법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다시 가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습을 하고 와서 제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예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온전히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몇 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확인하고 끝나게 됩니다. 혹시 예습을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점점 헷갈린다, 말뜻도 잘 모르겠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는 몇 가지를 듣고 나면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책을 한 번 더 읽고 다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책 속의 이야기를 따져보게 되면 조금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습을 하고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제 방송을 다 듣고 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천천히 풀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면서 몸에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몇 번 연습하고 다시 풀고 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 단원을 배울 준비가 될 겁니다. 그 상태가 되어서 다음 단원으로 가면 다음 단원도 새로 배우는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또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원도 잘 익히면 그 다음 단원도 역시 쉽죠.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개념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과정을 소홀히 한 뒤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다음 단원에서 뭔가를 새로 받아들일 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뒷단원이 어렵다면 그 앞단원을 다시 가서 좀 더 제대로 한 번 더 공부하고 다음 단원으로 가보세요. 어렵지 않게 그 단원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이 좀 더 재미있고 쉬워지면 좋겠네요. 정수가 뭘까요? 정수에서 정자는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가지런한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볼까요? 0을 중심으로 0, 1, 2, 3, 4
일씩 계속 늘어납니다. 가지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일씩 줄어들죠. 이것도 가지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씩 늘어나고 일씩 줄어드는 수, 정수입니다. 이 정수 중에서 새로 배운 이 음수, 마이너스 1, 2, 3, 4 이것들을 음의 정수라고 하죠. 음의 정수. 그리고 1, 2, 3, 4 이것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것을 자연수라고 불렀죠. 그럼 자연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게 하나 있죠. 가운데. 바로 0. 0은 영혼자 0입니다. 이렇게 정수를 양의 정수, 간단히 양수, 음의 정수, 간단히 음수, 그리고 0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 앞에 플러스를 붙여도 1, 2, 3, 4 자연수 앞에는 플러스를 붙여도 똑같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나 1, 2, 3, 4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뭔가요? 온도계죠. 0도, 영하 10도, 영하 20도, 0도, 영상 10도, 영상 20도, 영상 30도, 영상 40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영하 10도와 영하 20도를 어떻게 부를까요? 좀 전에 본 온도계가 있죠. 이 온도계 영상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는 우리는 그냥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부릅니다. 영상 20도를 20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영하 20도, 영하 20도는 간단하게 어떻게 말할까요? 마이너스 20도라고 또 말합니다. 마이너스 20도. 20도, 마이너스 20도, 영상 20도, 영하 20도. 우리는 중학교에 와서 음수를 처음 배우는데요. 이 음수에서 음은 양수는 그냥 우리가 다루던 이 숫자들입니다. 20, 자연수 1, 2, 3, 4 이런 것들이 양수인데요. 음수는 이 음수의 음에는 반대쪽으로 간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음은 반대쪽으로 간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덧셈 뺄셈을 할 때 음수를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 선이 있죠. 이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부를 때 여기는 0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 정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수는 무슨 뜻일까요? 이 수직이 두 직선이 서로 직각을 이루며 만날 때 서로 수직이라고 하죠. 그 수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직선에서 수나 직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선은 말 그대로 그냥 직선이고 수는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봐온 이 수직선은 숫자로 이루어진 직선이란 뜻입니다. 수직선 위에 정수를 표시하면 그 크기를 따지기가 쉽죠. 오른쪽은 크고 왼쪽의 것은 작은 거죠. 이 자연수들에는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플러스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1, 2, 3, 4, 5, 6, 7이라고 적어서 사용하죠.
우리는 좀 전에 가지런한 수, 정수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유리수의 말뜻을 알아볼까요? 유리수, 무슨 뜻일까요? 이때 리자는 분리하다 할 때 그 리입니다. 분리. 헤어질 리자입니다. 유는 있을 유자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면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는 수다, 유리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분리한다는 말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정수분의 정수로 또는 분모분의 분자로 분리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정수분의 정수로 분리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럼 3은 유리수인가요? 예, 유리수죠. 3은 정수분의 정수 2분의 6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은 유리수인 겁니다. 자, 이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는 조금 전에 봤듯이 양의 정수, 이건 자연수죠, 바로. 0, 음의 정수로 나눌 수도 있죠. 자, 이 유리수도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가운데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건 2분의 1점 되겠네요. 2분의 1. 그리고 이 숫자라면 1.3 정도 되겠네요. 1.3.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면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렇게 유리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0보다 큰 쪽에 있는 이 수들은 양의 유리수라고 하죠. 그럼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유리수들은 음의 유리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들도 간단히 양수, 음수라고 말하면 됩니다. 역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죠. 수직선에서는 언제나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큽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이야기죠. 그럼 절대값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절대값. 절대값은 뜻이 0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바로 이 수직선 위에서 0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1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1의 절대값. 0에서 1까지 거리는 이만큼이군요. 1의 절대값은 딱 1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죠. 1의 절대값은 이게 절대값 기호입니다. 1과 같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1은 0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이만큼. 이만큼과 같은 거죠. 1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과 같다. 이렇게 적죠. 그럼 이 절대는 무슨 뜻인가? 절대의 뜻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쓸 때의 절대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지금 말하는 절대는 그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절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 상대라는 것은 상은 서로 상자입니다. 대는 대할 대자. 대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본다는 뜻이죠. 서로 마주보는 거, 두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니까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는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비교할 때. 절대에서 절은 끊을 절자입니다. 그러나 마주보는 것을 끊다. 그 뜻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네요. 상대는 비교할 때 쓰고 절대는 비교할 것이 바로 비교할 것이 없을 때 이때 사용합니다. 절대는 비교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상대를 볼까요? 이 길이와 이 길이 중에 이 길이가 더 짧습니다. 더 짧다. 더 짧은 이유는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이는 그냥 1cm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길다, 더 짧다라고 말할 수 없죠. 비교할 것이 없을 때 1cm, 이 길이는 바로 절대 값인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원 평가 때 70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70점은 여러분의 절대 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점수. 그냥 점수인데 절대 점수라고 우리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단원 평가 때 우리 반에서 3등을 했다. 사람을 등수로 비교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등수를 매기고 있으니까 이 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3등이란 것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2명 더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3등 같은 등수는 상대 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등수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70점 받을 능력이 있는 거니까 절대 점수가 진짜 나의 능력이죠. 상대 점수는 내가 70점을 맞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것일 뿐이지 내 점수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마침 나보다 잘하는 사람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3등인 것일 뿐이죠. 그래서 상대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절대와 상대의 뜻이 이해가 잘 됩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따질 때는 절대라고 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때는 상대라고 합니다. 절대값은 0에서부터 어떤 점이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양수도 음수도 절대값은 다 양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음수의 뺄셈에 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 빼기 마이너스 2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수직선에서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쉬우니 수직선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0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떨어진 이곳이 5죠. 5에서 우리가 2를 빼면 어떻게 되냐? 그냥 5 빼기 2를 해보죠. 5 빼기 2란 것은 5는 0에서 오른쪽으로 다섯 칸을 가면 5가 되죠. 거기서 2를 뺀다. 그러니까 빼기는 마이너스는 반대쪽이라고 했죠. 이 방향의 반대쪽으로 두 칸 가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는 얼마죠? 3이죠. 5 빼기 2는 그래서 3과 같은 겁니다. 그럼 5 빼기 2가 아니라 5 빼기 마이너스 2. 5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2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2를 뺄 때 왼쪽으로 갔다면 5에서 마이너스 2를 뺄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갑니다.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여기는 얼마죠? 7이군요. 그래서 5 빼기 마이너스 2는 7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5 더하기 2는 7. 실제로 7이 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이것은 음수가 두 개수로 마주치면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 음수와 음수 곱해지면 음수가 짝수개니까 양수가 되죠. 2가 됩니다.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수를 여러 개 곱할 때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수를 여러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보죠. 이렇게 하면 앞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가 되죠. 9가 됩니다. 9 곱하기 뒤에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3. 9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이 결과를 연구를 해보면 음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곱해지니까 음수 27이 됐죠. 음수가 곱할 때 음수가 홀수개이면 결과도 음수가 된다는 규칙이 나온 겁니다. 음수가 홀수, 그러면 음수가 됩니다.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경우는 다 양수가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양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곱셈을 할 때 부호 규칙을 외우려면 이 한 가지만 외워줘도 충분합니다. 음수가 홀수에 곱해지면 음수가 나온다.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번엔 드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알아봅시다. 드셈의 교환법칙. 교환은 무슨 뜻이죠? 바꾸다는 뜻이죠. 물물교환이라는 말에서 배웠죠. 교환은 바꾸다는 뜻입니다.
앞뒤의 두 숫자를 서로 바꾸는 게 교환 법칙입니다. 예를 볼까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거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순서를 바꿔보죠.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 이것도 계산하면 결과는 역시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더셈에서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바꿔서 더해도 결과는 똑같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을 알아볼까요? 수학에서 이 결합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다.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이 숫자 중에 앞에 것 두 개를 먼저 묶는 이런 방법과 뒤에 그 두 개를 중괄호로 묶어서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1이 되는군요.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결과는 마이너스 4죠. 이번에 뒤에 중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앞에 플러스 3은 그대로 두는 거죠.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 아, 결과가 같군요. 그래서 앞에 그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거나 뒤에 그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거나 결과는 같다. 이것이 바로 더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더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잘 이해하셨죠? 더셈 말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는 계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곱셈입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도 한번 확인해 보죠.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먼저 교환 법칙.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마이너스, 그리고 3이 6, 마이너스 6이죠. 서로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을 해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2, 3은 6, 6이 나오잖아요.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 위치를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죠? 그러니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을 알아볼까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이쪽은 앞에 걸 먼저 중괄호로 묶어서 계산하고 아래쪽에 거는 뒤에 걸 중괄호를 묶어서 계산을 하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먼저 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를 곱하니 마이너스가 나오고 6, 4, 24, 24가 됐네요. 마이너스 24네요. 그럼 아래 거 뒤에 두 숫자를 먼저 곱하는 걸 해봅시다.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자, 이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을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3, 8이 24, 24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결과가 같죠? 곱셈에서도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이렇게 해서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 더셈, 곱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중괄호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걸 먼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3 곱하기 1은 3. 그래서 3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과 앞에 있는 1을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이 더하기가 여기로 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지은 거죠. 그러면 앞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뒤에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는 6이 됐죠. 마이너스 3 더하기 6 하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자, 바로 이 아래에서 다룬 방법,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것이 분배 법칙입니다. 여기가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의 뜻이 뭐죠? 분배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주다. 자, 어디에 무엇을 나누어 줬나요? 마이너스 3을 1에다가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에다가도 곱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을 1과 마이너스 2에 나누어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런 방법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나눗셈의 부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눗셈의 부호는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따로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곱셈과 규칙이 같거든요. 나눗셈에서 음수가 홀수계이면 음수가 나오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양수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유리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유리수의 나눗셈.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이긴 합니다. 이 방법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역수에서 역은 거꾸로란 뜻입니다. 거꾸로 된 수란 뜻입니다. 4분의 3의 역수는 무엇이 거꾸로 되었느냐? 분자분모가 거꾸로 된 겁니다. 4분의 3의 역수는 분자분모가 바뀌니까 바로 3분의 4입니다. 쉽죠?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7 이건 어떻게 하냐? 앞에 수는 그대로 두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죠. 그리고 뒤에 수의 역수를 적습니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그대로고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4분의 7은 7분의 4로 바뀝니다. 4와 4 약분이 되죠? 약분.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분모는 7, 분자는 3이군요. 마이너스 7분의 3이 됩니다. 할만합니까? 그리고 나눗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은 영어로는 나눌 수 없다 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수를 영어로 나눌 수는 없고 나머지 모든 수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은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덧셈 뺄셈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7 빼기 더하기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5 이런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가 좀 복잡하죠. 이럴 때 저는 이 괄호들을 다 없애고 부호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눈에 간단하게 보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2는 괄호를 없애도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7은 더하기 7이라고 적어도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3 마이너스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보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 숫자들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하냐? 음수끼리 모으고 양수끼리 모읍니다. 교환 법칙이 되죠. 7과 마이너스 3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7 아니,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7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7, 5, 12죠. 마이너스 5, 7 더하기 5는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5 더하기 12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은 7이 되죠. 7. 이 괄호들을 다 풀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음수끼리 모으고 양수끼리 모으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한 뒤로는 숫자 계산하기가 많이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익히시면 좀 더 빠르게 적고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어도 헷갈리지 않으면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번에는 혼합계산 순서에 관해 알아보고 혼합계산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혼합계산 순서는 간단하게 적으면 첫 번째 원칙, 거듭제곱을 먼저 한다. 거듭제곱. 제일 먼저 할 일은 거듭제곱입니다. 2번, 두 번째 할 일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먼저 계산합니다. 3번, 그 다음에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곱셈, 나눗셈. 4번,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이 규칙들은 거듭제곱을 빼고는 모두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럼 혼합계산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0 중괄호가 되어 있고 빼기 1 대괄호가 되어 있고 곱하기 2 빼기 36 나누기 4분의 9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잠깐 여기서 방송을 멈추세요.
방송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어떤 방송 강의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실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푸는 것을 방송 강의든 아니면 교실에서 칠판이건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보고 틀리더라도 직접 풀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풀이법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방송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산하니까 결과가 잘 나왔나요? 제가 그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3번 곱한 거니까 음수가 3개여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됐고 2를 3번 곱하면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이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3 더하기 20이 됐네요. 이게가 이제 가로가 되고 여기 1, 여기는 중괄호가 되네요. 곱하기 2.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6 나누기 4분의 9를 이 빼기보다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36 곱하기 9분의 4로 역수를 곱해주는 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36과 9는 약분이 되죠. 9는 1이 되고 9, 4, 36, 4. 자, 내려가서 중괄호 안에서 곱하기 부분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4 더하기 20이 되었네요. 빼기 1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24 더하기 20 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2 마이너스 16 여기서도 곱셈을 먼저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26이군요. 여러분도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정수, 음수, 유리수, 절대값, 곱셈과 나눗셈의 부호, 음수의 뺄셈, 덧셈과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 나눗셈에서 역수를 곱하기, 간편한 덧셈, 뺄셈 방법, 혼합계산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충분히 익혀가지고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26회 방송에서는 센 수학 문제 기본서를 가지고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문제집을 풀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